국제교류랑 해외 공연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승천 프로듀서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아트를 사고 파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견본시라고 사실은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데 언젠가부터 견본시라는 단어는 공공기관도 저희 같은 종사자도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트 마켓 또는 음악 마켓 같은 경우 뮤직 마켓 이렇게 표기를 보통 하고 있는데 행사의 목적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래가 목적입니다. 네, 거래를 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보통 마켓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네, 쇼케이스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엑스포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쇼케이스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 경우는 언젠가부터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엑스포라는 단어보다는 쇼케이스 페스티벌이라고 해요. 뭐냐면 워낙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일 수 있는데 관객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건 참 아쉽다. 그래서 축제와 결합된 형태가 요즘엔 대부분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관계자들만 보는 게 엑스포였다면 이제는 축제 형식으로 바뀌어서 행사명 자체가 애초에 축제라고 붙어있는 경우가 참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뭐 월드뮤직 엑스포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이제는 뒤에 쇼케이스 페스티벌이다 라는 부제를 꼭 붙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래가 목적이다. 일단 문제는 덤도 있다. 덤은 지역에 있는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건 장점이다. 그래서 아트마켓을 활용하면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다라고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 아트마켓이 없이 해외 진출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을 놔두고 왜 굳이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아트마켓이 전 세계에서 거의 음악 마켓만 지금 40개가 넘어요. 전 세계. 그것도 제법 큰 규모만, 작은 규모는 생략하고도 음악만 해도 40개가 넘고 퍼포밍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3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아트마켓을 잘 활용한다면 단체들을 해외 공연 시장을 두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사는 사람 있을 거고 파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사는 사람들을 보통 프리젠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술감독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일하고 있는 프로그래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담당자가 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링컨 센터, 케네디 센터 또는 뭐 유명한 페스티벌에서 와가지고 사갈 수 있는 작품이 있는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프리젠터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팔려고 오는 사람들을 프로모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 프로모터가 예술가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예술가를 대신해서 온 에이전시일 수도 있고요. 또는 가끔 가다 공공기관에서 예술가들을 대신해서 프로모션 하러 오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도 프로모터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에서 참 많이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행정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참 많이 부스를 운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스 주시면서 한국 단체들 요거 써도 돼요. 여기 와서 홍보하세요 라는 용도로 참가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트마켓의 꽃은 뭐니 해도 쇼케이스입니다.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쇼케이스는 저 시켜주세요 한다고 시켜주지 않습니다. 접수를 해야 되고요. 심사를 거치고 심사를 통해 선정된 팀만 쇼케이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을 명확히 하셔야 될 게 누가 주체인가는 거예요. 쇼케이스 한다고 공연료 주는 곳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 아무것도 안 주는 것도 있어요. 공연장 스테이지만 주고 장비도 너네가 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선정된 단체들이 해외 나가서 당황을 하시거든요. 우리한테 대접이 왜 이래? 라고 반문을 많이 하시는데 쇼케이스는 물건을 팔러 간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물건을 팔러 나가면 이제 제가 좀 매대를 차리고 이쁘게 만들고 음식을 판다가 우리 음식이 맛있게 보이게 포장을 해야 되는데 마치 가서 이런 거예요. 왜 매대 없어요? 왜 뒤에 이쁘게 홍보 안 해줘? 전단지 안 뿌려줘? 이런 애티튜드로 가서는 물건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되는 것도 참 쉽진 않지만 선정되고 나서도 가서 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해외 시장을 문을 두드리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쇼케이스인데 쇼케이스 선정되는 것도 어렵지만 선정되고 나서 준비하는 과정도 쉽지가 않습니다. 쇼케이스 예를 들면 월드뮤직 엑스포의 케이스를 설명을 드리자면 대략 한 3, 4일 동안 50개의 공연이 동시에 돌아가요. 그래서 내가 공연하고 있을 때 적어도 2, 3개 공연장에서 동시에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리젠터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30분짜리 쇼케이스면 30분짜리 풀타임으로 보는 프리젠터는 없습니다. 대부분 한 곡 듣고 나가세요. 그래서 굳이 한글로 번역하면 메뚜기 같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 공연장 가서 한 곡 듣고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B 공연장 가서 또 한 곡 듣고 또 한 곡 듣고 나서 C 공연장인 거예요. 그러면 쇼케이스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워요. 한 곡 끝났는데 관객이 우우 다 나가버려요. 집중이 안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예술단체들은 기승전결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첫 곡하고 끝났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곡에 기를 내버린 거예요. 그럼 첫 곡 듣고 나가신 분들은 쟤는 재미없는 애들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쇼케이스를 준비해야 된다면 저는 이렇게 설명해요. 결결해야 된다고. 네, 기승전 생략하시고 내 거 제일 잘 나타내는 곡들, 작품들을 계속 짧게 다다다다다 보여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데 대부분의 예술단체들이 음악 마켓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이런 노하우가 없는 경우에 마켓을 접속하시면 오시면 길을 너무 길게 하시다가 끝나요. 그리고 어떤 프리젠터 같은 경우는 한 곡도 다 안 들고 나가시는 분 있어요. 1분 듣고 아니면 그냥 나가버리세요. 야 이건 아예 나랑 안 맞아 하는데 1분 동안 예를 들면 전통음악 단체 같은 경우는 공 두들기고 돌리고 하고 나면 1분 지나갔어요. 노래도 시작 안 했는데 나가버리시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쇼케이스 같은 경우는 선보이러 온 거다. 내 작품을 인정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내 작품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마치 CF와 같다. 짧은 시간 내에 내 상품을 잘 보여줘야 된다는 게 쇼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트마켓의 꽃이고요. 컨퍼런스는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토론도 있을 수도 있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고요. 다음에 프리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참여를 대부분 다 잘 안 하세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서울 뮤지컬 하면 프리젠테이션의 내용은 이거예요. 제가 초청한 해외 인사들의 행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저는 프리젠테이션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축제는 무엇을 하고 있고 이런 음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관객들은 이렇게 운영이 돼요 라고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프리젠터를 만날 때 저 축제는 이런 거니까 내가 자료를 이렇게 준비해서 만나야지 라는 이제 자료 제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프리젠테이션도 활용하시면 좋겠고 컨퍼런스는 그 해 또는 그 지역의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을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2019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 뮤지션들, 여성 아티스트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각 축제마다 그 주제는 빠지지 않고 다 들어왔던 것 같아요. 페미니즘이랑 그리고 여성의 인권이랑 공연장에서 여성 아티스트의 지위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 내용에도 주목할 만한 게 그 트렌드를 알게 되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림을 잘 보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컨퍼런스랑 프레젠테이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힘든 프로그램인데요. 명칭이 다양해요. 스피드 미팅, 비즈니스 미팅, 1대1 미팅 여러 가지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판매자와 구매자의 미팅인 거죠. 근데 보통 이게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사이로 보통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내가 신청했다고 다 만나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주최 측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미팅이 될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내가 그 연락처를 미리 안다면 사전에 연락해서 몇 시에 한번 만날까? 라고 메일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1대1 미팅 같은 경우는 내 작품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를 바로 말 꺼낼 수 있어요. 우리 얼마야? 나 너네 거 가고 싶어. 불러줄래? 우리 몇 명인데 비행기값 우리 한번 응모해볼까? 이런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기서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쇼케이스를 했으면서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것과 쇼케이스를 하지 않고 일반 참가자로 참여를 해서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건 내용이 다르거든요. 내 공연을 봤다. 그럼 얘기가 훨씬 쉽죠. 어제 거 공연 혹시 봤니? 어땠어? 너 피드백 얘기해 줄래? 그러면 이렇게 떠볼 수 있어요. 나 너네 공연장 가고 싶어. 나 너네 공연장 리서치하고 왔어. 나 이거 참 좋다 생각해. 너 생각은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혹시나 보지 않았다면 얘기할 수 있어. 야, 다른 사람들 봤다고 하니까 한번 물어볼래? 물어보고 너도 생각이 괜찮으면 다시 연락을 해줘. 그리고 너 못 봤다고 하니까 아이패드 여기서 한번 봐. 지금 얼굴 보고 있을 때 얘기하면 좋겠어. 너 이 명함 주고받을까? 그럼 너 명함으로 우리 단체들 머추리얼 그리고 자료도 보내놓을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쇼케이스를 안 했다. 그러면 험난합니다. 일단 자료 들고 가서 이쁘게 포장해가지고 프로모션 자료 전달하고 홍보지 전달하고 명함 주고 CD 주고 가끔 가다 좀 떡이랑 이런 거 줘요. 나 잊지 마 이러면서
주면서 이제 프로모션을 해야 되죠. 그래서 비즈니스 미팅 같은 경우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있는 흥점의 시간이라고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참 좋다. 그래서 어떤 마켓은 부스 전시를 하기도 하고, 요즘에 소규모 마켓 같은 경우 부스 전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부스 전시를 한다면 반드시 모든 부스를 다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많이 모으고, 지금 당장 내 작품을 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컨택 포인트라도 모으는 것, 명함이라도 모아놓고 그 공공기관이나 그 극장이나 그 축제 자료들 모으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스에는 분명히 우리 같은 사람 말고도 단체들도 직접 부스를 차리니까, 그러면 잠재적으로 경쟁자죠. 그래서 경쟁자들은 과연 어떤 작품이 있는가, 얘네들은 어떻게 프로모션 하는가, 어떤 자료를 만들지 보고 참고를 할 수도 있는 자료고요. 그리고 혹시나 해외 시장에 처음 뛰어들었다면 남들이 어떻게 하는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퍼포밍 아트 마켓은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단체의 대표나 매니저나 에이전트나 국제교류 담당자는 반드시 성과가 안 날지라도 방문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아트마켓 도전기를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운이 좋았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선배가 있어서, 네트워킹이 잘 되는 선배가 있어서 그 선배를 따라가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그분이 저한테 준 미션은 사람 얼굴 외우는 거였어요. 얼굴이랑 이름 외우라고. 저 사람 역량가 있는 사람이다. 어느 기간에 누구다. 사실 전 첫 해 갔을 때 기억은 말도 거의 안 했어요. 뭐 영어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고 참여했는데, 제일 처음 했던 행동은 그거였어요. 그 사람 얼굴 외우는 거였어요. 사진 찍고 이름 외우고, 사진 찍고 이름 외우는데 외우기 힘드니까 같이 셀카를 찍었어요. 셀카 찍고 그 자리에서 바로 페이스북 친구를 맺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을 보내줬죠. 그러면 제가 사진을 보냈고 그 사람 이름을 페이스북으로 제가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름을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일단 알아가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당장 거래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거래가 불가능한 이유가 여러 개가 있는데, 파는 사람의 역량 부족 1번, 두 번째 파는 물건이 완성도가 떨어져요. 국내용인 거죠. 해외용이 아닌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메커니즘을 전혀 몰라요. 1, 2, 3번 다 안 되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팔겠다 하면 반드시 좌절할 수밖에 없고요. 갔다 오면 후회하실 거예요. 돈 많이 썼는데 잘 놀다 왔다. 한마디도 못했네. 명함만 돌렸다. 연락이 하나도 없네. 해외 시장에 가능성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된 케이스를 참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그나마 참 다행인 것은 공공기관에서 이 자료들을 참 많이 제공해줘요. 이제는. 왜냐하면 다녀왔던 단체가 제법 있어요. 그래서 퍼포밍 아트 마켓이든 뮤직 마켓이든 아니면 정말 미술 마켓이든 이미 해외를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아트마켓 자료집, 사례집 이것도 참 많이 발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트마켓 같은 경우도 이왕 가실 거면 한 번에 여러 개를 가시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워낙 지구상에서 많은 아트마켓이 열리기 때문에 한 번 가신 김에 한 두세 개국 정도 한 번에 찍고 오시면 좋은 경험이 되실 수 있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전 2018, 2019년에 거의 연간 방문했던 음악마켓 숫자가 대략 8개에서 10개거든요. 축제 제외하고. 그러면 그 8개, 10개로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인사해요. 우리 다음 주에 봐. 다음 달에 봐 하고 인사를 해요. 같은 프리젠터들이랑은.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그 전주에 봤던 사람은 다음 주에도 또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의리가 생기죠. 로열티라 그러죠. 이제 끈끈함이 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도움도 받을 수 있고요. 야, 너 지난번에 들고 왔던 그 팀 나 USB 열어봤는데 야 그거 단체 좋더라. 나는 못 부르지만 쟤랑 좋을 것 같아. 내가 소개해줄게. 이런 일도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첫 번째 방문하고 두 번째 방문의 차이가 나는 게 프로모션 자료를 얻어오게 되죠. 해외에선 이렇게 홍보하는구나. 이제 그런 노하우도 얻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나랑 비슷한 경쟁자들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쇼케이스를 반드시 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게, 전 이렇게 보통 많이 권해요. 왜냐면 쇼케이스에 선정된 단체가 있으면 반드시 가서 다른 단체들의 공연을 다 보라 그래요. 잠재적으로 너네 경쟁자야 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 사람과 친해지는 방법은 찾아야죠.
내년쯤 되면 우리 작품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스피드 미팅을 할 때도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인스트럭팅 미팅이라고 하는데 그냥 조언을 받는 거예요. 가가지고 우리 단체 이런 영상이 있는데 어떤 점을 고치면 너네 거에 갈 수 있을까? 라는 이제 조언을 얻을 수도 있는 게 아트마켓의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디렉터도 무시하진 않으실 거예요. 친절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단체가 있으면 3년 정도 각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3년 동안 저희는 무엇을 할까요? 아트마켓 접수 열심히 저랑 하셔야죠. 선정되면 가셔서 작품 발표하시고 고치시고 진화하시고 이제 요 단계를 거치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빌드업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트마켓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끔 가다가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방문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들고요. 특히 단체 대표나 작품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은 해외 흐름도 좀 살필 수 있고, 작품을 처음 만들 때 기획할 때 어떻게 하면 해외 플랫폼에 올리는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또 아트마켓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트마켓을 돌아다니다 보면 지역마다 아트마켓의 성향이 조금 달라요. 뭐 스페인어 쓰는 라틴권, 유럽 쪽에서도 프랑스어권, 또 뭐 예를 들면 미국 북미권, 뭐 중동권, 또 뭐 그다음에 중국 중하권, 뭐 다 보면 문화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럼 그 문화에 맞춰서 작품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라는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는 저 같은 경우는 단체들의 해외 투어를 고민할 때 중장기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스페인어권을 공략합시다. 내년에는 스페인어권이 잘 됐다는 전제하에 유럽권으로 조금 자리를 옮기고, 유럽권을 옮기면서 조금 네임밸류 있는 조금 저명한 축제를 거쳤다면 그 다음에는 조금 수익률이 좋은 저기 북유럽이나 그쪽 시장을 좀 두드려 봐자면서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해외 시장을 두드릴 때도 제법 경쟁력도 갖출 수 있고 수익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핵심에는 아트마켓이 자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할 때는 연간 4번 정도 제 돈을 내고 아트마켓을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꽤 큰 돈이 들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좋은 투자였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네트워크와 많은 도움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가능하다면 해외 시장에 대한 꿈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아트마켓을 방문하길 권해드리고, 또 부가적으로 작품의 한계성을 느낀다면 해외를 방문하셔서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음악 마켓 같은 경우는 팝 장르를 제외하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굳이 분야를 나누자면 팝 분야랑 팝을 제외한 분야의 지원 분야가 달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콘텐츠 진흥을 해서 팝 분야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외의 분야는 또 다른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마켓 같은 경우도 대형 팝을 유통하는 마켓과 그렇지 않은 마켓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팝이랑은 상관이 없으실 것 같아서 그 외의 장르랑 연관된 음악 마켓들을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음악 마켓이 있다면 월드뮤직 엑스포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오맥스라고 그러고요. 피라나라는 개인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데 해마다 다른 나라를 다른 도시를 선정해서 유럽을 돕니다. 그래서 매해 10월 셋째 주 또는 넷째 주에 4, 5일간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음악 마켓 중에는 가장 큰 규모라고 이제 본인들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하고 있고 실제로도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음악 마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음악 마켓에 선정되게 되면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는 대부분 다 항공료를 지원해 주시고요. 프로모션까지 와서 같이 지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금 해외 진출을 한 대부분의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그 단체들은 대부분 다 오맥스에 선정된 단체들이고요. 오맥스를 통해서 해외 공연이 보통 잡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이렇게 것 같아요. 오맥스 선정만 돼도 4-5개 투어는 그냥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구매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추천드리고 싶은 마켓이 있다면 약간 지역권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유럽으로 따지면 가장 오래된 음악 마켓은 MMVV라고 그러고요. 이게 스페인어인데 메르카데 무지카 비바 데 빅, 이게 풀네임인데 빅에서 열리는 음악 행사, 굳이 번역을 하면 이런데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음악 마켓이기도 하고 바르셀로나 근처에 있는 지하철 한 30분 거리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열리는데 유럽에 있는 어지간한
축제 기획자들은 다 모이는 것 같고요. 모여서 쇼케이스 보고 네트워킹하고 컨퍼런스하고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을 두드릴 때 가장 잘 생각해보면 좋은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유럽에서 하나만 더 추천드리면 파리에서 열리는 행사명이 지금 제가 가물가물한데 마마라는 행사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도 10월달에 열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음악의 전 장르를 다 다룹니다. 그래서 팝도 조금은 있고 힙합도 있고 인디도 있고 월드뮤직도 있고 다양한 장르가 모이고요. 그래서 몽마르트 언덕에 있는 클럽에서 이루어지고 유럽에 있는 음악 산업 관계자들이 대부분 다 모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럽은 이 정도면 제가 얘기를 하고 참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다음에 아프리카를 상징하는 음악 마켓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비자 포 뮤직이거든요. 음악을 위한 비자. 이름을 참 멋지게 만드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와 아랍을 이제 커버하는 행사이고요. 가게 되면 모로코에서 열리고요. 이건 11월 셋째 주 정도 열립니다. 열리고 아랍과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어지간한 음악 산업 인사들은 다 모입니다. 비자포 뮤직 같은 경우는 거의 해마다 한국 단체들을 선정해주고 있어서요. 참 고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향력이 좀 있는 마켓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가 장점은 음악 마켓임에도 불구하고 퍼포밍 관련 인사들도 다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극장뿐만 아니라 축제까지 한 번에 다 두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북미권 추천하자면 글로벌 페스트라는 이제 음악 마켓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매해 1월달에 열리고요. APF라는 전미 기획자 회의 시즌에 같이 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미국에 있는 공연 기획자들을 데리고 와서 쇼케이스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파급력이 조금 제법 큰 음악 마켓이거든요. 그래서 북미 시장을 두드린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글로벌 페스트다라고 생각해드리면 될 것 같고, 남미 하나 추천해드리자면 서큘러트라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콜롬비아 메데진에서 열리고 이 행사는 11월 첫째 주 또는 둘째 주에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가본 행사 중에 스피드 미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제가 참여를 해봤더니 하루에 4시간씩 3일 동안 스피드 미팅을 했거든요.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만큼 참여 인원도 많고 참가하는 프레젠터들도 많다. 그래서 네트워킹도 할 수 있고 한국 한 단체가 거기에 참여를 해서 투어를 11개를 수급을 했다라는 것도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마켓을 잘 활용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시아권 같은 경우는 사실 어디 가세요라고 할 만한 주목할 만한 음악 마켓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제일 활발하다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영역인데 아시아권은 아직까지 자기 나라 전통음악이나 인디, 월드뮤직, 재즈를 공격적으로 지원해주는 공공기관은 많지 않습니다. 굳이 그래도 하나 고르자면 대만에서 열리는 윈드라는 곳이 있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월드뮤직을 소개하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재는 자국 뮤지션 우선으로 소개를 하고요. 특별 게스트로 다른 나라의 뮤지션들 초청해서 같이 라인업에 포함하는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음악 마켓의 트렌드를 소개해드리자면 대부분 다 엑스포 형식에서 쇼케이스 페스티벌 형식으로 다 넘어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독특한 형태를 하나 제가 또 추가로 소개를 해드리자면 체코에 있는 체코 뮤직 크로스로드라는 음악 마켓이 있는데, 이 음악 마켓은 음악 마켓 끝나자마자 그 장소에서 초대형 페스티벌이 열려요. 그래서 컬러즈 오브 오스트라바라는 음악 축제가 열리는데 유럽에서 아마 거의 두세 번째로 규모가 큰 축제입니다. 그래서 유료 관객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7만 명이 육박한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제도 엄청나게 크고요. 그렇게 했을 때 연계의 장점이 있죠. 쇼케이스도 참여할 수 있고, 정말 럭키하다면, 운이 좋다면 컬러즈 오스트라바 라인업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음악 산업 관계자들도 두루두루 만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형식이 많이 지금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저기 아래쪽에 있는 아이오마라는 행사가 있거든요. 레위니옹 아일랜드라는 데가 있는데 이름도 아마 낯설게 느껴지실 건데, 마다가스카르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마한 섬인데 프랑스령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음악 마켓이 열리는데 인도양이랑 남아프리카를 전부 커버하는 음악 마켓이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도
아이오마 더하기 사키포라는 축제를 같이 이어서 붙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트렌드처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다 음악 마켓이 축제와 같이 병행해지는 형식으로 가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공연 마켓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에딘버러도 사실 그 구조가 돼버렸어요. 처음에는 쇼케이스였는데 자연스럽게 페스티벌로 넘어와 버렸어요. 시민들이 즐길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대부분의 퍼포밍 아트 마켓이 이제는 유료 티켓을 팔고 있고요. 그 티켓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건 시나르가 있을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 열리는 퍼포밍 마켓이고요. 시나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이제 항공료나 협약을 통해서 항공료나 체재비 같은 경우 지원하다 보니까 한국 단체들이 진출하기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퍼포밍이다 보니까 전 장르를 다 다룹니다. 그래서 그게 참 장점인 부분인데, 단순히 한 특정 장르만 다루는 아트마켓에 참여하게 되면 그 장르만 국한된 디렉터들을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공공기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시골에 있는 공공기관에 있는 극장 디렉터들 같은 경우는 내 전공 미술인데 무용 음악 다 해야 돼요. 외국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미술 분야로 왔는데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음악이랑 무용까지 다 하네? 그런데 재정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을 만나기 쉬운 것은 퍼포밍 아트 마켓입니다. 내가 무용 단체일지라도 또는 극을 하는 단체일지라도 저분이 음악 전공이긴 하지만 우리 거 관심 있으면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켓이라면 어디든 가서 사실 두드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퍼포밍 아트 마켓이 장점이 극장을 두드릴 수 있다라는 참 좋은 장점이 있고, 퍼포밍 아트 마켓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가 참 잘 형성이 돼 있어요. 한 곳을 뚫게 되면 그분을 통해서 다른 곳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퍼포밍 아트 마켓도 아까 말씀드렸던 뮤직 마켓과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스피드 미팅 또는 비즈니스 미팅, 컨퍼런스,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쇼케이스, 네트워킹 파티 등등등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고, 그리고 퍼포밍 아트 같은 경우는 조금 특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 같은 경우는 어린이 작품이 잘 되고, 어디 같은 경우는 거리극이 잘 되고, 어디 같은 경우는 융복합이 잘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특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좀 특이점을 두자면 북미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월 달에 정말 춥죠. 뉴욕에서 열리는 APP 한번 갔다 오시면 돈도 참 많이 써야 되고, 춥기도 춥고 등록비도 많이 비싸고요. 거의 15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쉽진 않지만 미국 공연 시장을 타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철저히 티켓팅에 목표를 두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두드려야 될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제가 특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다른 공연 마켓 같은 경우는 작품성을 우선으로 보는 프리젠터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APP 같은 경우는 작품성도 물론 보지만 티켓팅이 가능한 대중성을 확보된 작품을 거래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특히 퍼포밍 아트 마켓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APP는 반드시 비켜갈 수 없는 마켓이다 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고, 그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아시아권에 퍼포밍 아트 마켓이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만 한 대략 6개 정도 있다고 이제 알고 있고, 상하이에서 열리는 게 일단 가장 주목을 받을 만한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권도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여전히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루마니아 시비우 공연 마켓도 참 참여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매해 1월 또는 2월 초에 열리거든요. 티펜인데 도쿄 퍼포밍 마켓인데, 이게 원래는 도쿄에서 열리다가 재정이 힘들어져서 요코하마로 이사를 갔어요. 사실상 거의 옆인데 그래도 행사명은 티펜이랑 운영을 하고 있고, 티펜 같은 경우는 아트 디렉터의 성향 자체가 약간 깊은 아방가르드한 스타일을 좋아하시거든요. 융복합 같은. 그래서 퍼포밍 아트 마켓마다 디렉터의 성향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이 되면 작년, 재작년 작품을 찾아보시면 대충 이해가 되세요. 아, 이 마켓은 이런 게 거래되는구나 라고 참고하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트 마켓 같은 경우는 그냥 구글 창에다가 퍼포밍 아트 마켓만 치셔도 정말 많은 사이트가 나오고요. 그래서 검색만 해보셔도 데이터가 어지간해서는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검색만 해보셔도 참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영상을 보신 분 해외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당장 대면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러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해외 아트마켓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해외 아트마켓에 진출하려면 일단 선정이 돼야 진출을 할 수 있죠. 그냥 단순 리서치 차원에서 참가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성과가 없더라도 처음에 한번 부딪혀 볼 수 있는 쇼케이스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쇼케이스 접수를 하기 위한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드리고 싶고, 이 자료가 사실상 해외 투어를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준비해야 될 자료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단체에 대한 정보 정리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소개글인 거죠. 그래서 국내용 소개글과 해외용 소개글은 반드시 달라야 되는데 국내 것을 그대로 영문으로 번역해서 들고 오신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이미 첫 문장에서 이 단체를 초청하고 싶은 욕구가 딱 떨어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중앙대학교 몇 학번인데 그래서 동기끼리 뭔가 만들었다. 제가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정보예요. 이제 그런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런 자료들도 좀 걷어내시고 첫 문장은 우리 단체를 한 문장으로 소개할 수 있는 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음악 분야다. 그러면 우리는 한국의 전통음악인 무속음악에 특화되어 있는 몇 인조 국악 밴드다. 이렇게 한 문장은 딱 정리가 돼요. 너무 진부한데요. 진부한데 핵심은 딱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 단어가 조금 정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멤버 속, 간단한 악기 구성 뭐뭐뭐뭐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작품을 만드는 목적은 이거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는 이런 공연을 해봤다. 그래서 너네 공연장에 가보고 싶은 이런 기대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보만 딱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소개글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력, 공연 이력을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해외 공연 이력이 없으면 안 적으셔도 돼요. 국내 공연 이력 굳이 번역해서 잔뜩 적으시는데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안 적으셔도 되고, 다만 국내에서 하셨던 공연 중에 그래도 조금 네임밸류가 있는 공연 몇 개만 추리셔도 좀 넣으시고, 그래도 좀 내용이 부실하다 싶으면 그 내용 밑에다 그때 공연 사진을 몇 개라도 좀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 노력을 했다 라고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단체명 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앞에 뭐뭐뭐 단체 땡땡 이게 참 많아요. 앞에 그거 좀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월드뮤직 트리오 땅땅 뭐 AA 이런 거예요. 소개글을 쓰는데 다음 소개할 팀은 AA입니다 이러면 되는데 월드뮤직 트리오 아니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내 활동을 제한하는 걸 수도 있어요. 다음에 바이오그래피가 조금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단체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는 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 뭐 긴 글은 아니더라도 짧게라도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바이오그래피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을 진출한다면 반드시 길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공연 비자를 받으려면 바이오그래피가 충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체 이력이 충분히 정리가 되지 않으면 공연 비자도 받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진. 이건 퍼포밍 단체 성향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연주라는 단체가 같으면 개별 프로필 사진도 필요하고, 단체 이미지가 나타나는 설정샷도 필요하고, 스테이지상에서 공연을 하고 있을 때 사진도 필요하고, 다양한 사진을 조금 갖추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진이 필요한 이유는 프로모션용도 있지만 우리 공연이 부킹이 확정됐을 때 그 극장에서 우리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사진이 필요한데 사진이 프로필 사진밖에 없다. 그러면 그 사진 보고 티켓팅이 안 되겠죠. 그래서 티켓팅을 하고 쉽게 만드는 사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사진도 필요하고, 다음에 필요한 게 제일 핵심입니다. 공연 영상, 하이라이트를 일단 만들어 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1분 이상 본다면 그 프리젠터에게 정말 고마워해야 됩니다. 1분 이상 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스킵해서 보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공연 티켓팅을 위해서도 하이라이트 영상은 필요하거든요. 1분 미만. 바로 와닿는 거죠. 감각적으로. 이거면 티켓팅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면 내가 너네 단체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하이라이트 영상과 작품 영상은 별도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작품 영상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뮤직비디오 컨셉도 있을 수도 있고, 기록용이 있을 수도 있고,
프로모션을 위한 용도가 있을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다양한 형식의 영상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영어로 꼭 자막을 달든지 영어로 인터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테크니컬 라이더거든요. 스테이지 플랜이랑 테크니컬 기술 자료죠. 기술 자료 같은 경우는 왜 쇼케이스 접수 받을 때 그걸 받아? 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자료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얘네들이 유통이 가능한 작품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쇼케이스를 운영하는 주최 측에 있어서 이런 거 돈이 엄청나게 들 것 같은 작품은 세울 수가 없으니까요. 미디어 파사드 하겠다 이러면 일단 말리죠. 우리 그거 못해줘. 너네가 들고 와서 하겠다면 괜찮아. 근데 쇼케이스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시간은 정말 짧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문했던 음악 쇼케이스 현장 중에 가장 타이트했던 곳이 리허설이 공연 직전 30분쯤입니다. 그 30분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그 전에 공연하던 팀이 악기 빼고 그 다음 팀 악기 올리고 사운드 체킹하고 바로 공연이에요. 30분 동안 그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악기가 마이크 숫자만 24개인데 깔다 보면 시간 끝나는데, 그러면 테크니컬 라이더가 정리가 잘 돼 있으면 현지 스태프들이 그걸 빨리 도와줄 수 있죠. 그래서 테크니컬 라이더, 그리고 무대에서 스테이지 플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채널 리스트, 패치 리스트라고 그러거든요. 음향 쪽에서는 1번 마이크는 어디 꽂고 2번 마이크는 어디 꽂고, 국악 같은 경우는 드럼이면 뻔하죠. 전 세계적으로 마이킹이랑 똑같으니까. 근데 가야금은 들고 가면 마이크 어디다 갖다 대지 모르거든요. 그 사실도 미리 찍어서 패치 리스트에 다 첨부해 놓으면 현장에 이제 음향 스태프들이 정말 빨리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이제 공연 준비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어요. 이거는 쇼케이스뿐만 아니라 실제 공연에서도 도움이 되는 거고요. 심지어 퍼포밍은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죠. 조명이 있죠. 거기다 영상까지 활용한다. 그러면 이건 정말 체계적인 자료를 준비할 수 있고, 저쪽 스텝이 빨리 이걸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한다면 훨씬 더 좋은 충실한 자료가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언급드렸던 이 모든 자료가 쇼케이스를 신청할 때 내야 되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코로나 중에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소개글 부분은 1년 내내 수정합니다. 똑같은 단체라도. 왜냐면 그 단체가 진화할 수도 있고 제가 조금 더 좋은 단어를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쇼케이스를 위한 이 자료가 결국에는 우리 단체를 홍보하기 위한 자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들은 당연히 갖추시면 좋겠다 싶은 게 SNS, 유튜브, 그리고 웹사이트. 이 세 개는 힘들더라도 반드시 외국어로 된 버전을 갖추고 계셔야만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도 활동할 때도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잘 준비하시면 코로나 시대에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